삼국시대에도 신도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에도 도로와 지구계획을 미리 세우고 체계적으로 건설한 계획도시들이 존재했는데요. 삼국시대의 다채로운 건설사,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백제 공산성 내에 위치한 성안마을 유적에서 신도시 건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유구는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했는데요. 먼저 지구계획을 세운 후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T자형 도로체계를 설치해 세 군데의 작은 구획으로 나눴습니다. 지금의 신도시와 매우 유사한 건설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삼국시대의 건축과 건설사는 도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는 졸본도성, 국내도성, 평양도성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의 건국 초기 상황은 신화 형태로 전해집니다. 광개토함 비문을 보면 주몽은 건국 후 비류수가의 초막을 짓고 살다가 4년 뒤 궁궐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때문에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세트 구성의 도성으로 보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홀승골성이라고 불렸던 산성을 현재 중국 요녕성 환인에 있는 오녀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녀산은 바위 절벽이 가파르게 솟아있지만 내부는 평탄한 천혜의 요새. 산성의 전체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주요 부분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성벽은 절벽을 그대로 천연 성벽으로 삼았으며 필요 부분에만 돌을 쌓아 인공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하고성자성은 고구려 초기의 평지성으로 성터 평면은 방형에 가까운데요. 장방형으로 흙을 다져 성벽을 축조했는데 단면은 사다리꼴이네요. 다음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지반입니다. 지반 시내에는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이 있는데요. 국내성은 석축공성으로 평면은 방형인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환도산성의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높이가 5m 이상인 성벽도 남아 있습니다. 환도산성은 자연 조건을 충분히 이용한 고구려 산성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높고 가파른 암벽을 성벽으로 삼고 산마루의 평탄한 곳에는 화강암으로 성벽을 쌓았으며 산등성이의 기복에 따라 성벽의 높낮이도 다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427년 장수왕 15년에 평양천도가 단행됐다가 평원왕 28년에 다시 장안성으로 옮겼다고 나오는데요. 새로운 개념의 도성체제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안성입니다. 왕성인 내성과 주민의 거주지역인 외성으로 구분된 장안성. 산성, 궁성, 나성의 3중 구조로 된 고구려 도성 구조의 최종 완성형이라 할 수 있죠. 이번에 백제의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백제의 시기 구분은 도성 위치에 따라 나뉩니다. 이 시기의 주거는 초기 철기시대 이래 계승되어 온 수혈 주거와 고상식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3세기 중엽에 백제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하며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췄는데요. 이 시기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은 서울 송파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은 타원형으로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구릉의 지형이 다른 지점보다 낮거나 구릉이 연결되지 않은 곳은 판축기법으로 성벽을 쌓아 서로 연결되도록 했죠. 풍납토성 성벽을 통해서는 백제 토축성의 축조 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토 모래층 위에 점토를 깔아 기저부를 만들고 사다리꼴 모양 중심토르를 쌓은 뒤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덧붙여 성벽을 조성했습니다. 뻘흙을 1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잎을 얇게 깐 뒤 다시 뻘흙을 까는 과정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해 쌓아 올린 부영공법은 토층 사이의 결합력을 높여 성벽의 구조적 안전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한성 완성기 권위건축의 모습은 풍납토성 내부 미래마을 부지의 기단 건물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궁궐의 전각은 아니어도 관청 등 고급 건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明진 재건기에는 도성의 방어시설로 성곽을 축조했는데 대체로 산성이며 평지성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공산성 내에 위치한 성안마을 유적에서는 백제 관청지구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됐는데요. 유구는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했는데 먼저 지구 계획을 세운 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T자형 도로체계를 설치하여 세 군데의 작은 구획으로 나누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지구를 조성했는데요. 지금의 신도시 건설 방식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성왕이 천도한 사비도성은 현재의 부여 시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사비도성의 도로체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로 좌우에 배수로를 설치한 대로는 관북리 유적과 구드레 등 도성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격자형 도로체계는 관북리 유적에서만 나타나는데요. 남북대로의 연장선이 정림사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신라의 국토건설은 산성 중심의 지역 개발이 돋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도성과 연결된 많은 교통로는 국력을 신장시켰고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됐는데요. 오늘까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경주 월성을 살펴볼까요? 월성 주변에는 성벽을 따라 관청 건물이 다수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성 해자는 남쪽에 흐르는 남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연지세를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대구 시지지구 유적에서는 수레바퀴 자국에는 자갈이나 모래를 메워 유지 관리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이는 고대 주요 교통수단인 수레에 대한 근거 자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는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전성기, 수많은 사찰 건축과 조각, 교량 등 전 분야에 걸쳐 건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신라 도성은 월성을 중심으로 확장돼 나갔는데요. 첨성대 남쪽에서 성곽으로 이어진 남북도로와 함께 경주 박물관 부지에서도 남북도로가 발견됐죠. 이들 유적은 궁성 내부에 건설되었던 도로로 통일신라의 궁궐 규모와 관련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통일 직후 궁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요. 이때 월성이 정궁으로 정비됐습니다. 이후 성덕왕 때 북궁과 남궁이 새롭게 건설됐는데 이런 궁궐 규모 체제는 오문삼조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는 형산강 상류를 이루는 서천과 남천, 북천이 동편을 제외한 3면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자연스럽게 교량을 건설하게 했는데요. 아치 구조로 이루어진 월정교는 많은 수량의 목재와 기와, 교각 돌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가공석재가 대량으로 출토됐습니다. 이를 보아 교량 구조는 목조와 석조로 각각 추론됩니다. 교각은 긴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기초 위에 돌을 쌓아 올렸는데요. 물 흐름에 의한 수압을 덜 받게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 시기 도성의 특징을 보려면 서고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고성의 내성 건축은 정밀하게 계획됐고 배수시설 같은 부속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발해에는 이미 도성 건축 이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도성은 바로 상경성인데요. 다른 발해 도성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크고 도읍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 외성, 내성, 궁성의 삼중성으로 그 기능과 구역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내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삼성육부가 자리했고 주민들의 거주구역이었던 외성에는 건물지, 절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 상경성은 당 장안성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인 도성 형태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도성 제도를 채택했을지 몰라도 각 건물의 배치에서는 발해만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